예, 안녕하십니까. 생물 최종 정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받으셨죠? 이 화면 다 보이시죠? 예. 자료 강의 계획서니까 간단히 OT 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정은 다 아실 거고, 교재는 보실 텐데 이제 문제집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문제의 특성은 오지선다형으로는 구성하지 않았어요. 오지선다로 구성하면 그 5가지 지문에 대해서 다시 복잡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최종 정리 강의의 목적은 최대한 스피디하게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OX 문제나 뭐 빈칸 채우기 위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집에는 이제 해설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해설을 좀 자세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설을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집도 내용이 꽤 많아요, 보시면. 근데 편집도 좀 여유 있게 했고, 근데 그 해설 부분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해설을 자기 자신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의 목적은 뭐 말씀드렸듯이 스피디한 빠른 리뷰,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번 반복을 하시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함정 지문들이 있는데, 생물학에서는 흔하게 나오는 함정 지문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함정 지문을 알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제 어떤 시험이든 그 출제자의 시각에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그 정도까지 가시기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생물을 많이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방어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경우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짧은 시간 안에 목적을 달성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생물을 단순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서 단순 암기를 해서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같은 내용이고요. 강의 특성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피드예요. 빠르게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 지문들이 조금 반복이 돼서 체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 강의나 기출 강의에서 새로운 내용은 전혀 추가하지 않습니다. 뭐 시간이 없는데 그런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생물의 경우 이제 짱돌성 내용들이 꽤 있는데 그 부분은 거의 뺐습니다. 지금 그런 걸 대비한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에 집중해서 반복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득점력이 안정화죠. 확실히 목표한 점수를 어느 정도 굳힐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쭉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료 편집이 좀 널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추가적으로 나는 이거 몰랐는데 그런 게 있으면 거기다 좀 추가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강의 활용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문제지고 하나는 문제와 해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제 문제와 해설이 같이 있는 부분을 같이 보실 거고,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는 문제지를 이렇게 계속 빠르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해설지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너무 모른다 그러면 방어가 안 되니까 좀 기본 이론에서 필요한 부분 조금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시간을 내서 반복을 해서 굳히기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저희 강의 일정이고요. 최종 정리 강의고, 근데 얘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무료 특강이 있어요. 코로나하고 시사성 테마 특강.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들으면 좋은 게 아니고 꼭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생물은 시사성 있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게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크리스퍼 캐스9,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 서열 분석,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깊이로 공부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는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내용도 좀 많고,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이 많은 이유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크리스퍼 캐스9, 그 다음에 차세대 서열 분석 자체의 내용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걸 자세히 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해하려면 바이러스의 일반 이론을 공부하지 않으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많은데, 바이러스 일반 이론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동영상이나 자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만 보시면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시사서 테마 특강에 이제 크리스퍼 캐스9과 차세대 서열 분석이 있는데, 크리스퍼 캐스9도 제한 요소를 이해하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한 요소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크리스퍼 캐스9 부분만 보시면 내용이 얼마 안 됩니다. 차세대 서열 분석도 1세대 서열 분석에 해당하는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전체가 다 나와 있는데, 1세대 서열 분석을 잘 아시면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를 잘 아시면 차세대 서열 분석만 보시면 내용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신 부분들은 그 부분만이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출제된 적이 없고, 2025년 올해 출제돼도 이상할 게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크리스퍼 캐스9도 한번 출제가 됐지만 추가적으로 지문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서열 분석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서 테마 특강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뭐 슈퍼 박테리아나 그것들은 이제 중요도가 좀 낮아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꼭 보지 않으셔도 되고, 고득점 목표이신 분들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오해로 예상하고 있는데, 좀, 최근에 몇 년 사이엔 좀 특이한 생물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에 대한 이제 OX 문제들을 새로 만들어서 추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많아서 6회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회가 짧으면 그냥 촬영만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아이고. 자, 자료는 이제, 오늘 진행될 분량을 일단 배포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얘가 문제집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 문제집을 보시고 빠르게, 맞추시고, 뭐 해설 부분에 해당하는 거, 기억나는 거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해설집을 보시고, 그렇게 빠르게 반복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집이죠. 문제와 해설이 같이 나와 있고, 이 내용을 이제 강의에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좀, 제가 생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검토를 하면서 거의 지문을, 독자적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뭐, 다른 것들을 참고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좀, 출제자의 시각에서, 이런 부분을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 내고 싶겠구나, 이런 부분을 찝어서 만든 지문들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에 특이한 생물 문제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문제와 해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부에 같이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편집할 시간도 없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따로 분리를 해서 올해는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체의 구성 단계와 생체 물질 부분이고요. 자, 01번. 자, 생명체의 구성 단계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기관은 세포의 집단이고 조직은 다. 이거는 이제 기출된 적은 없지만 가장 포인트죠. 조직과 기관이 좀 헷갈리죠. 자, 원래는 이제 원자부터 생체 분자, 세포 소기관, 세포, 조직, 기관, 동물의 경우 이제 기관계가 있죠. 그리고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생물권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출제자 입장에서 틀리게 낼 만한 건 요 개체군과 군집을 바꿀 수 있죠. 요게 헷갈리죠. 이건 이미 출제됐고, 조직하고 기관은 쉽지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걸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조직의 개념이 형태와 기능이 같은 세포의 집단이죠. 동물의 경우는 4가지 조직이 존재하죠. 상결근신,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4가지밖에 없습니다. 기관의 경우는 조직들이 모여서 특수한 자신의 기능을 갖는, 이 기능이 포인트죠. 고유의 기능을 갖는 걸 기관이라고 하는데, 기관은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 폐, 콩팥, 소장, 대장. 예. 그래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하죠. 서로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2번. 물분자 사이에 어디가 틀리죠? 이온 결합이 틀리죠. 예. 물분자 그러면 수소 결합이라는 용어가 생각이 나셔야 되죠. 또 하나는 극성이 강하다. 근데 이제 수소 결합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물분자 이렇게 보시면 이 산소와 2개의 수소로 구성되는데, 산소는 부분 음전하를 갖고 수소는 부분 양전하를 갖죠. 그래서 옆에 물분자하고 이렇게 부분 양전하와 음전하 때문에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게 수소 결합이죠. 결합력은 굉장히 약하지만 물분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분자 중에 굉장히 작은 분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피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물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의 개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한 결합이지만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물분자 그러면 수소 결합 무조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탄단지 중에 이제 탄수화물이죠. 자, 03번. 다당류는 저장 구조 다당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장 다당류는 녹말, 글라이코겐, 식물과 동물의 구조 다당류는 섬유소와 키틴. 다 맞죠? 예. 최소한 요 테이블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틴을 제외하고 3가지는 전부 다 단위체가 뭐죠? 포도당이에요. 거의 포도당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녹말하고 셀룰로스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는데, 녹말의 경우는 이게 화살표가 포도당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얘가 좌우 대칭은 아니거든요. 한쪽으로 이제 질량 중심이 쏠린다든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데, 녹말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그 포도당 분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계속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나선 모양을 형성을 하겠죠. 그래서 녹말은 나선형이에요. 근데 셀룰로스 섬유소는 포도당을 이렇게 붙이면 두 번째 반대 방향으로 붙입니다. 그러면서 편향성이 상쇄돼요. 그래서 직선형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이 결론도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코겐의 경우는 다음 문제에 나오죠. 자, 동물의 저장 다당류인데 분지 구조가 발달돼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목적이 저장이니까 빠르게 포도당들을 모아서 글라이코겐을 합성을 하고 빠르게 분리를 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지 구조가 발달해야 효소들이 많이 붙어서 빠르게 분해하고 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분지 구조가 고도로 발달하는 건 꼭 필요한 거죠. 자, 이번엔 단백질입니다. 05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에스터 결합 방식을 통해 결합한다.
단백질의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에스터 결합을 통해 조합되어 합성된다. 에스터 결합이 틀리죠. 예, 에스터가 아니고 펩타이드 결합이죠. 생물에서 나오는 결합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에스터 결합 아니면 펩타이드 결합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미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한번 복습으로 보시면 아미노산은 필수적으로 카르복실기 COOH를 가지고 있죠. 그럼 옆에 아미노산에 필수적으로 아민기 NH2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COOH에서 OH 빠지고 NH2에서 H 빠지면 물이 빠져나가죠. 탈수 중합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남은 게 CONH죠. CONH. 이 형태가 펩타이드 결합이죠. 이 모양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일렬로 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대략 20개 이하면 올리고펩타이드, 그 이상은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 결합 방식인 펩타이드가 이름에 들어가 있죠. 자, 에스터 결합은 뒤쪽에 나오지만 카르복실기와 알코올 사이의 결합이 에스터 결합이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보시고 중성지방이나 인지질의 결합 방식이죠. 자, 06번 아미노산 양성 전해질의 특성을 갖는다. 맞죠? 예. 카르복실기도 있고 아민기도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온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사실 교체해야 되는데 별로 안 좋은 그림인 게 동시에 이제 아민기에 NH3 플러스가 되고 CO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렇게는 안 되고요. 이제 pH가 낮을 때 그럼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죠. 그러면 수소 이온이 아민기에 가서 붙습니다. NH3 플러스.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는 여기 H가 떨어지려고 해도 바깥쪽에 수소 이온이 많아서 떨어지지 못하고 중성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염기성 pH가 높은 경우에는 OH 마이너스 농도가 높죠. 그러면 COOH로부터 수소 이온을 떼갑니다. 그래서 CO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하고 NH3 플러스 형태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 H를 바깥쪽에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들이 계속 떼가기 때문에 NH2 중성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한쪽이 이온화 되는 거죠. pH에 따라서. 어찌됐든 둘 다 이온화 될 수 있는 양성 전해질의 특성은 맞습니다. 자, 07번. 어디가 틀릴까요? 수소결합의 나선을 이뤘구나. 평분을 이뤘다. 예. 3차 구조가 틀리죠. 예. 2차 구조죠. 1차 구조는 아미노산들이 쭉 이어져 있는 형태. 그다음에 2차 구조는 여기 알파 헬릭스나 베타 시, 즉 알파 나선이나 베타 병풍이죠. 2차 구조의 특성은 수소 결합이에요. 여기 지문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여기 수소 결합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기적으로. 3차 구조는 이 2차 구조를 형성한 부분과 2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은 부분들이 3차원 입체 구조를 만들어야지 그게 3차 구조죠. 자, 08번 이화화 결합은 4차 구조의 일부 요소이다. 이것도 생물학에서 잘 나오는 지문이라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4차 구조에는 공유결합이 없습니다. 4차 구조는 헤모글로빈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폴리펩타이드 4개죠. 알파 서브유닛 2개, 베타 서브유닛 2개가 결합은 하고 있지만 공유결합은 이제 영구적인 결합이죠.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결합들, 이온결합이나 수소결합이나 소수성 결합으로 일시적인 결합으로 붙어 있는 거지 4차 구조에는 폴리펩타이드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화화 결합은 3차 구조에 존재하는 거죠. 예. 자, 09번 이화화 결합은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간의 결합이다. 맞죠? 현재 출제된 적은 없지만 중요도는 꽤 높죠. 시스테인은 사이드 체인에 SH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 1차 구조, 2차 구조를 만들고 나중에 3차 구조를 만들었는데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이 가깝게 존재한다. 그러면 양쪽에 SH가 결합해서 이렇게 SS 상태를 만드는데 이게 이황화 결합 형태죠. 이거는 이제 3차 구조를 더 강하게 구조를 강하게 해주는 부분이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아미노산 중에 황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있죠. 메치오닌. 근데 메치오닌은 아예 이황화 결합을 만들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치오닌과 메치오닌 사이에는 이황화 결합이 아예 형성이 안 됩니다. 여기 그림은 없는데 시스테인은 SH를 갖고 있지만 메치오닌은 S 다음에 다시 메틸기가 붙어요. 그래서 그 구조로는 이황화 결합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황을 가진 두 가지 아미노산 기억하셔야 되고 그 중에 시스테인만 이황화 결합을 할 수 있다까지 보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탄단지 중에 지질이네요. 10번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과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완전 동일어죠. 한 개 글리세롤에 세 개의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 방식에 의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완전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림도 뭐 그리실 수 있으면 좋아요. 글라이세롤 구조식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죠? 탄소 3개에 OH가 각각 붙어 있고, 탄소는 1차 단일 결합을 4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수소로 채워주시면 그게 글라이세롤이죠. 지방산의 구조도 이렇게 간단하죠. 긴 탄화수소 체인 끝에 카르복실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복실기 COOH에서 OH 빠지고, 그 다음에 글라이세롤의 OH 알코올이죠. H 빠져서 물이 되죠. 얘도 탈수 중합 반응이라고,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물이 빠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고 나면 남는 게 COO 형태인데, 이 COO 형태가 에스터 결합이죠. 네. 그래서 나머지 OH들도 지방산과 다 결합하면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에스터 결합은 이서 결합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스펠링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ESTER이라고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하고 에스터 결합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11번. 자, 불포화 지방산 직선 형태. 말도 안 되죠. 불포화 지방산은 꺾입니다. 포화 지방산은 직선 형태죠. 예. 불포화 지방산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중 결합은 시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시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꺾이는 거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렇게 시스 결합이 3개 있으면 이중 결합이 3개 있으면 다 시스 결합인데 이렇게 확 꺾이게 되죠. 포화 지방산의 경우는 이렇게 무조건 직선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건 불포화, 포화, 뭐가 포화된 거죠? 수소 원자가 포화됐느냐를 따지는 거죠. 예. 그래서 불포화의 경우는 강제로 인간이 수소 첨가 반응을 강제로 수소를 첨가하면 여기 이중결합을 깨고 수소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포화가 되지 않았다. 수소가 포화가 되지 않아서 불포화 지방산이죠. 자, 12번. 콜레스테롤은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죠. 동물세포에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샐러드 먹고 콜레스테롤 너무 많이 섭취했어 라고 하지 않잖아요. 식물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당연히 지질 쪽에서 공부하시니까 지용성이고 소수성이죠. 그리고 특징은 여기 4개의 고리 구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수성, 지용성이 크기 때문에 바깥쪽이 살짝 변형돼도 지용성을 강하게 유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세포의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존재할 때 세포막의 유동성을 변화를 완화시켜주는 그래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콜레스테롤이 없는 경우에 인지질로만 구성된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유동성은 적정 범위에 존재해야 되죠. 너무 낮거나 높으면 안 됩니다. 그걸 콜레스테롤이 조절을 해주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콜레스테롤의 요 소수성 부분이 인지질의 소수성 꼬리를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낮춰주고, 반대로 온도가 낮을 때는 인지질들이 너무너무 따닥따닥 붙게 되는데, 콜레스테롤은 형태가 인지질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붙지 않도록 해주죠. 그래서 유동성을 높여줍니다. 그 이유까지 같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엔 핵산이네요. 탄단지 끝나고 핵산이고요.
13번 RNA 염기는 ATGC다. 아니죠. 네. T가 없고 사이민이 없고 요 우라실이 있습니다. 쉬운 내용이지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AG는 퓨린 계열의 염기이다. 이건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아직 기출 안 됐지만 출제될 수 있고요. 그냥 두 문자로 PCT6라고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알파벳 PCT라고 쓰시면 안 되고 한글로 PCT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P는 피리미딘, C와 T, 그다음에 얘는 육각골이 하나로 돼 있죠. 피리미드 계열은. 그래서 C와 T를 빼면 A와 G는 퓨린 계열이죠. 퓨린 계열은 육각골이와 오각골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길이가 더 길죠. DNA 이중나선 구조 공부하실 때 퓨린과 피리미딘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직경이 항상 일정한 거죠. 더 긴 퓨린과 짧은 피리미딘이 항상 결합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5번.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중심의 당의 명칭은 라이보스죠. 예. RNA란 이름 자체에 R이 라이보스를 의미하죠. DNA의 중심 당은 디옥시라이보스죠. 예. 이거 뭐 쉬운 거라서. 그래도 이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는 대략이라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 중심당, DNA는 디옥시라이보스, 그 다음에 RNA는 라이보스죠. 차이는 어디에 있죠? 2번 탄소에 얘는 DNA고 RNA의 경우는 OH가 결합되어 있죠. 그 다음에 1번 탄소에 염기가 결합하죠. DNA는 ATGC, RNA는 AUGC죠. 그 다음에 5번 탄소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인산기가 하나, 둘, 세 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1, 2, 3, 4, 5번의 기능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1번 탄소는 염기 결합, 2번 탄소는 DNA와 RNA가 차이가 난다. 3번 탄소는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할 때 결합에 사용되죠. 4번은 중요하지 않고 5번은 인산기가 결합한다. 예.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제 뭐 DNA나 나중 복제를 보실 때도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구조를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6번 DNA는 수용액에서 양전하를 띈다. 틀리죠? 예.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렇게 쭉 결합하면 3번 탄소의 OH와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5번 탄소의 인산기가 결합해서 이렇게 인산기 하나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음전하를 갖습니다. 그리고 인산기들이 계속 있으니까 음전하가 꽤 크죠. 전기운동 문제가 나왔는데 DNA는 무조건 양극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자, 다음은 생체 분자 중에 마지막이네요. 바이타민이고요. 자, ADEK는 모두 지용성이죠. 이건 정확히 암기하셔야 되고, 그냥 ADEK이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ADEK. 반대로 이제 BC가 수용성이죠. 그다음에 ADEK 앞으로 출제 가능성 조금은 있기 때문에 각각 요 내용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알파벳 보고 그냥 연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A는 이렇게 비전, 눈으로 보는 걸 상상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각물질 로놉신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타민 D는 이렇게 등이 굽은 걸 상상하시면 되죠. 얘는 구루병, 결핍증은 구루병이고 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이타민 D 중에 가장 활성화된 형태가 칼시트라이올인데 얘는 칼슘을 조절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라이올은 OH, 알코올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에 관련이 되고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 같은 병이 생기는 거죠. 바이타민 E는 항산화제 토코페롤이고, 그 다음에 부족할 때 신경계 퇴화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고, 바이타민 K는 이제 좀 끔찍하지만 피부 표면에서 이렇게 피가 튀는 걸 상상하시면 되는데, 혈액 응고에 관련되고 이제 결핍증 혈우병이죠. 근데 혈우병은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피가 나는 건 아니고 상처가 생겼는데 보통은 피가 굳으면서
아물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늦은 거죠. 그래도 이 내용들 가능성은 있으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타민 BC는 수용성이고, 이 내용은 여기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생리학의 소화계에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타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포 소기관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미경이죠. 쌤 주사 현미경은 시료 단물 투과시키거나, 투과가 틀렸죠.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거는 템이죠. 템의 T가 트랜스페런트나 터널링이죠. 그래서 통과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템의 경우는 시료를 굉장히 얇게 썰어요. 즉 기억하기에 막 1마이크로미터였나? 극저온으로 얼려서 그 고기를 1마이크로미터로 칼로 썰어라 그러면 못 썰겠죠. 안 썰려요. 그래서 기계로 썼는데 극저온 상태에서 기계로 얇게 썹니다. 그거를 이제 통과시켜서 반대편에서 상을 보는 게 템이에요. 쌤의 경우는 이제 표면에 이제 금속을 코팅을 하고 때렸다가 다시 반사돼서 나오는 걸 보는 거죠. 2차 전자를. 그게 주사 현미경이고 스캐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얘는 반사기 때문에 입체상을 볼 수 있고 템은 평면상을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대신 템이 해상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기계도 좋은 기계는 훨씬 비싸고. 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대전에 혹시 가시면 7층짜리 높이의 템이 있어요. 옛날에 봤는데 템 가격만 100억이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4층 건물에 이렇게 3층이 더 튀어나와 있어 탑처럼 돼 있는데 4층 건물, 저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건물이라고 안 하고 하우징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케이스란 뜻이에요. 건물을 짓고 거기에 템을 놓는 게 아니라 템을 세팅을 하고, 템은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상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완전 진동 방지부터 다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0억이 든 거고,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건물로 40억을 들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템이 쌤보다도 훨씬 더 고가고 해상도도 더 높다. 지금 굉장히 발전해서 원자 수준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비교 부분이죠. 원핵세포는 막성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지 않다. 맞죠?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핵세포는 한 개의 원형 고리를 갖고 진핵세포는 여러 개의 선형 DNA를 갖는다. 맞죠? 다 대신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04번. 각각의 주성분, 세균은 펩타이드 글라이칸, 고세균은 슈도펩타이드 글라이칸, 균계 생물은 키틴질이죠. 예. 글라이코제는 아까 동물의 저장 다당류였죠. 그다음에 식물은 섬유소 셀룰로스. 그래서 키틴만 틀리네요. 그다음 고세균은 주의하실 게, 이제 슈도펩타이드 글라이칸은 좋은 이름이 아니라서 캠벨, 그러니까 대학 일반 생물학의 저자인 캠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세균의 펩타이드 글라이칸처럼 펩타이드, 올리고펩타이드를 가지고 있다. 글라이칸 다당류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펩타이드 글라이칸과는 전혀 다른 물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05번 동물세포의 세포벽의 주성분은 키틴질이다. 예,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죠.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06번 핵막은 이중막이다. 맞죠? 이중막 세 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핵막, 미토콘드리아막, 엽록체막. 핵막은 중요하니까 이중막인가 보다라고 기억하시고,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세균이 진핵세포에 들어와서 공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진핵세포의 세포막을 끌고 들어가서 외막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중막이죠. 이중막과 이중층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이중막, 이중층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층하고 막이 다르니까 구별하시고.
07번 액포까지는 생체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소포체와 골지체는 생체막이다. 라이보솜과 세포 골격은 생체막이 없다. 세 가지는 이중막을 갖는다. 다 맞죠? 그리고 정확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중막을 갖는 거 세 가지는 암기하셨고, 그 다음에 라이소솜 액포는 기능을 위해서 생체막이 있어야 되겠죠. 라이소솜 내부에 가수분해 효소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생체막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액포도 마찬가지 내부의 물질이 나오면 안 되죠. 소포체와 골지체는 그냥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이죠. 그 다음에 라이보솜과 세포 골격은 막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특성상. 정리하셔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보다는 그냥 내용을 이해하시면 끝일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핵 내부에 인에 대한 게 출제 안 됐는데,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은 있죠. rRNA 합성이 이루어진다. 네,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이 해설까지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 내부에 있는 라이보솜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소단위체부터 보시면 인에서 소단위체에는 rRNA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단위체는 또 단백질들이 있는데 단백질은 핵 내부에서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보솜이 핵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질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완전히 합성된 단백질이 일시적으로 이제 핵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에서 그 아까 만들어진 rRNA와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소단위체를 결합을 시킵니다. 그럼 내보내죠. 그럼 소단위체가 세포질에 존재하고 대단위체도 이거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질에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건 라이보솜의 소단위체와 대단위체는 평상시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인트이긴 하고요. 그래서 mRNA가 오면 그때 소단위체가 붙고 나중에 대단위체가 뚜껑처럼 가서 결합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소단위체, 대단위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라이보솜이고요. 라이소솜은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아니죠. 예. 라이소솜과 라이보솜 한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영어 스펠링으로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라이보솜은 RIBO로 시작하는데 라이보가 RNA를 의미합니다. RNA의 중심당이 라이보스이기 때문에 그 라이보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라이보솜에서는 이제 대단위체, 소단위체가 있고 각각 RNA가 있고 단백질들이 있는데 라이보솜은 이 내부의 RNA가 거의 중요한 기능을 다 합니다. 효소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라이보는 RNA를 의미합니다. 라이소솜은 라이시스죠. LIS는 분해를 담당하는 거죠. 가수분해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영어 스펠링으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10번 라이보솜은 RNA들과 단백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 맞죠? 예. 이건 뭐 여러 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그 대단위체와 소단위체 라이보솜 서로 대단위체와 소단위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라이보솜도 구조가 다릅니다. 다른 라이보솜을 쓸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대단위체와 소단위체 단백질도 다른 단백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가끔 지문화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소포체, 활면 소포체에는 라이보솜이 결합되어 있다. 아니죠. 활면 소포체의 활자는 활강하다 할 때, 활강할 때 매끄럽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라이보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조면 소포체에 붙어 있죠. 조자는 거칠 조자죠. 그러니까 매끈면 소포체, 그다음에 뭐죠? 거칠면 소포체 이러면 쉬운데 활면 소포체나 조면 소포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한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해설 보시면 조면 소포체에 라이보솜이 결합되어 있고 조면 소포체 내부에서 단백질 접힘이나 아니면 단백질 추가 가공이 이루어지죠. 대표적인 추가 가공은 당을 붙이는 당화가
해당되겠죠. 자, 12번. 조면 소포체의 주요 기능은 지질의 합성이다. 아니죠. 조면은 거친 면 소포체고, 러프 ER이죠. 그래서 지질의 합성은 활면 소포체 기능이죠. 자, 활면 소포체 기능은 이제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이미 기출됐기 때문에. 간세포에 활면 소포체가 많이 존재하죠. 탄수화물 대사. 간세포는 포도당을 모아서 글라이코겐으로 합성하거나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탄수화물 대사를 많이 해야 되죠. 독성물질의 해독. 자, 간은 두 가지 기능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몸 전체의 모든 세포들의 영양 상태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세포들도 물질 대사, 화학 반응을 잘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화학 반응은 전문 기관인 간에다 보내서 하게 되죠. 그래서 해독작용 같이 복잡한 거는 일반 세포가 하지 않고 간에 보내서 간세포가 합니다. 간세포의 활면 소포체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기억하셔야 되고, 칼슘 이온의 저장도 이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근육세포에 있는 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를 특별히 근소포체라고 하죠. 근소포체는 평상시에 칼슘 이온을 대량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뉴런에서 신호가 오면 얘를 방출하고, 그러면 칼슘이 근육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트로포닌이라는 부분에 결합을 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지질 대사죠. 지질 합성. 여기 써놓으시죠. 지질 대사, 지질 합성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골지체 부분이고요.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새로 합성돼서 운반되어 온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형시킨다. 그 다음에 얘를 소낭에 싸서 분비하거나 다른 부위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다 맞죠? 네. 골지체의 핵심적인 기능이니까 잘 이건 암기하셔야 되겠죠? 골지체는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소좀. 예. 라이보좀하고 라이소좀 헷갈리시면 안 되죠. 예. 라이소좀은 가수분해 효소를 많이 갖고 있다. 맞죠? 틀린 부분은 산성 환경이죠. 예. 가수분해 효소들은 산성 환경에서 활성을 갖고, 라이소좀 내부는 산성 환경이죠. 그래서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라이소좀이 파괴돼서 가수분해 효소들이 나오면 바깥쪽은 세포질이죠. 세포질은 중성이기 때문에 가수분해 효소들이 활성을 갖지 않습니다. 가수분해 효소들이 활성을 가지면 세포한테 위험하겠죠. 자, 그래서 라이소좀은 두 가지 이중장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라이소좀 막 내부에 가수분해 효소들을 가두고 있고, 두 번째는 산성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보호장치가 있는 거죠. 자, F15번. 식물세포에 주로 존재하고 물질을 저장하거나 세포의 삼투압을 조절한다. F에 대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이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동물세포엔 거의 없고 식물세포에 많죠. 저장하는 물질은 뭐 그냥 노폐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소 물질을 저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독성 물질을 저장하기도 하죠. 식물 중에 포식자, 동물이 잡아먹으면 너 죽어라 라고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식물들이 있죠. 사람이 먹으면 죽는 식물들이 있는데, 그런 독성 물질을 F에 저장합니다. 자, 16번 엽록체고요. 단일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아니죠, 이중막이었죠. 이 부분만 틀리네요. 예,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자체 DNA, 라이보솜, 독자적 증식, 단백질 합성 다 맞네요. 엽록체는 남세균이 이제 진핵생물에 공생하게 돼서 현재 엽록체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당연히 자체 DNA, 라이보솜 있고 증식, 단백질 합성 다 하겠죠. 여러 번 보셨을 것 같고요. 17번 남세균이 진핵세포 내부에 공생하게 돼서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아니죠. 호기성 세균이 미토콘드리아가 된 거죠. 남세균은 엽록체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지구의 대기 환경에는 산소가 없었죠.
근데 그때 이제 최초의 세포가 탄생을 했는데 그 세포는 산소라는 물질을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산소가 남세균이 번성하면서 이제 산소의 농도가 높아졌는데 그 산소는 초기에 세포들한테는 독성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세포들은 산소에 노출되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소에 대충 적응할 수 있는 세포들이 나타났고 나중에는 호기성 세균 같이 산소가 있으면 세포호흡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세균들이 나타났죠. 얘가 진핵생물에 들어가서 공생하게 돼서 현재 미토콘드리아가 된 거죠. 미토콘드리아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이론상 최대 38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진핵세포 자체는 젖산 발효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2개의 ATP 정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생을 하게 된 거죠. 18번 자체 라이보솜을 갖는데 라이보솜의 크기와 특성은 원핵세포의 라이보솜에 더 가깝다. 원래 세균이었으니까 당연하죠. 19번 세포벽은 바깥쪽에 존재하며 물질의 출입을 정교하게 조절한다. 기출된 부분이기도 하죠. 세포막이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포막의 물질 조절 방식을 여기 세 줄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거기에 붙어있는 막단백질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죠.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건 O2, CO2, 산소, 이산화탄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크기가 작은 분자고 극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인지질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통과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이제 전하가 강하거나 크기가 큰 물질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통로 단백질이나 운반체 단백질 등이죠. 근데 얘네는 특정 물질만 통과시킵니다. 뭐 나트륨 이온, 소디움 이온만 통과시키거나 포타슘, 칼륨 이온만 통과시키거나, 그리고 방향성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세포 내부로 포도당을 들여야 되는데 이 운반체 단백질이 거꾸로 세포 내부의 포도당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 세포의 생존에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 통로 단백질, 운반체 단백질은 방향성이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을 특정 방향으로만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출입을 정교하게 조절하게 되죠. 자, 20번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정교하게 조절한다. 세포벽은 전투가성, 물리적, 기계적인 지지가 주요 역할이다. 다 맞는 얘기죠. 전투가성이란 말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펩타이드 글라이컨 그림이 있을 텐데 그냥 체죠. 메쉬 구조라서 그냥 그거보다 작은 물질은 자유롭게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세포막은 인지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 못하지만 세포벽은 구멍이 크게 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21번 방추사는 중심체로부터 형성된다. 맞죠? 예. 중심체는 중심립 두 개가 십자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데 세포 분열할 때 복제가 돼서 양쪽 극으로 이동합니다. 양쪽 딸세포가 되죠, 나중에. 거기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나와서 염색체 결합하고 이동시키죠. 염색체에 부착되는 부분은 이름을 뭐라고 하죠? 동원체라고 하죠. 예. 자, 선모 편모고요. 22번 진핵생물의 편모와 선모는 미세소관이 구성 성분이다. 맞죠? 예. 그래서 미세소관은 또 튜뷸린으로 구성되니까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미세소관은 마이크로 튜뷸린이라는 이름 꼭 같이 기억하세요. 마이크로는 작다니까 미세로 번역한 거고, 튜브는 관을 의미하는데 튜블은 관은 작은 관이란 뜻입니다. 그걸 소관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구성 성분을 여기 튜블에서 따서 튜뷸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세균의 편모와 선모는 성분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편모가 플래절라죠. 그래서
플래절린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한국어 이름은 현재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모는 진핵생물의 선모, 미음 받침하고 다르죠. 니은 받침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원래 이름이 필리죠. 그래서 필린이라고 이름 붙였고, 아마 필린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연접도 출제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동물세포에 존재하는 원형질 연락사는 아니죠. 원형질 연락사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죠. 그래서 간극연접이 두 개의 세포질을 연결해 주죠. 연접은 왠지 그러니까 독립문제로 나오긴 힘들고 지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넣어놨고요. 식물세포는 원형질 연락사가 세포질 연결해주고 작은 물질들을 서로 이동시켜 줄 수 있고, 동물세포는 밀착연접, 데스모좀, 간극연접이 있죠. 밀착연접은 이렇게 상피세포 같은 경우에 외부 물질이 쉽게 이 세포 사이를 통과할 수 없도록 방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밀착연접으로 이렇게 다닥다닥 연결이 돼 있죠.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데스모좀은 이제 볼트너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딱 붙여주는. 그래서 상피 조직의 경우는 세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 밀착연접과 데스모좀이 많이 존재합니다. 간극연접은 이제 원형질 연락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죠. 자, 세포 골격이고요. 세포 골격부터는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